자, 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오늘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신한글 개척 부분을 할게요. 신한글 개척하기 전에 전 시간에 잠깐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 합격자 서브 노트에 보면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알프스 이브의 르네상스 비교와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심화 교재에서도 한번 표를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요즘 다른 접근 방식으로 해갖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1번을 보면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알프스 르네상스, 이북의 르네상스와 다른 이유 이렇게 보면요. 자, 이탈리아에서도 고전을 강조했죠. 이때 고전이라는 것은 주로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고전이에요. 근데 이제 알프스 이북 같은 경우에는 고전을 상대적으로 중요시 하긴 했지만 이때 고전이라는 것은 좀 더 이제 다르죠. 이탈리아에서 강조하는 그리스 로마식 고전이 아니라 원시 기독교적인 어떤 특징? 그런 것들을 이제 강조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 인문주의자들은 그리스와 로마 시대 때의 어떤 작품을 통해서 어떤 그 인간성, 이런 것들, 인간 중심적 어떤 사고, 이런 것들에 열광했지만, 상대적으로 알프스 이북의 인문주의자들은 고전에 대해서, 이때 고전이라는 것은,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을 얘기하죠. 그래서 좀 더, 상대적으로 냉정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이탈리아 인문주의자는 고대를 새롭게 발견한 나머지 이에 대한 부활과 모방에 열중했으나 그렇게 해서 부활된 고대에 대해서 북유럽 그 인문주의자들은 좀 냉정하게 접근했기 때문에 좀 학구적이고 비판적으로 대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서는 고대와 기독교를 결합한 시도는 플라톤 철학하고 결합됐다고 했죠. 이때 플라톤 철학은 신플라톤 철학이에요. 예. 자, 신플라톤 철학의 부흥과 더불어 피렌체의 플라톤 학파의 주제 하나였지만, 그래서 이제 피렌체 같은 경우에는 메디친가가 이 플라톤 학회를 이제 후원을 해줬다고 그랬어요. 자, 북유럽 인문주의자는 아까 얘기했던 이 고전이라는 게 그리스 로마의 고전보다는 원시 기독교와 그에 관련된 성경 원조를 또 더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이때 원시 기독교라는 것은 아우구스티누스부터 시작한 교부 철학, 로마 말기 때 형성된 교부 철학이죠. 자, 이것이 이제 나중에 종교개혁에 영향을 줘요. 종교개혁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죠. 예. 저기 보면 북유럽 르네상스 문화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처럼 부유한 시민과 전제 군주만 항해한 문화가 아니라, 자,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주요 소비층이 어떤 사람이었죠? 그렇죠. 부유한 시민과 좀 시민된 전제 군주, 여기 있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이탈리아 북유럽 르네상스는 강력한 왕권의 호원 아래 서민을 주제로 한 대중을 누리는 대중문화가 발달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미술이라든지 이 작품들 보면 대중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대중이 소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게 특징이다. 자, 그 다음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을 바탕으로 요거 외워두세요. 심미적, 귀족적, 문해지향적인 데 반해서 또 새로 기초에 나왔으니까 외워두시고요. 북유럽 르네상스는 원시 기독교 교전을 바탕으로 해서 종교 비판적, 사회개혁적, 대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알프스 이북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게 그 이탈리아에도 라틴어 외에도 속어를 사용했죠. 근데 이제 더 상대적으로 볼 때 라틴어보다는 자국을 강조했다. 속어를. 그래서 국민 문학이 등장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어떤 르네상스의 보편성과 각자의 특수성이 결합돼서 속어로 그 당시에 지역의 언어로 쓰여진 문학 작품들이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보면 프랑스의 라브레, 가르강티아, 판타그레아, 그다음 몽테 수상록, 영국의 셰익스피어 등등등 이런 사람들인데 이거는 국민 문학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1번하고 2번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냥 1번, 2번은 그 차이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기는 좀 약간 서양사 강의 내용을 좀 정리한 것 같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개론이라든지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신앙의 개척을 볼게요.
자, 신학로의 개척에 들어가기 전에 신학로 개척 부분에서 어느 게 많이 나왔느냐를 좀 봐야 될 텐데, 보통 신학로 개척 보면 배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거의 안 나왔다 보시면 돼요. 되게 어디 나오냐면 결과, 신학로 개척의 결과, 그 당시 유럽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냐, 그 다음에 중국이라든지 거기에 인도 같은 게 어디에 어떻게 영향을 주냐, 그 다음에 뭐 아메리카 대륙에 어떤 영향을 주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와요. 결과, 이 부분이. 그래서 신학로 개척을 공부하실 때는 결과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두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배경과 가정은 공부 안 해도 되냐? 그건 아니죠. 다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암기하실 때는 이 결과, 특히 산업혁명과 뭐 가격혁명, 그리고 유럽이라든지 아시아, 그 다음에 남미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신학로 개척을 좀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그 1번과 2번 배경을 두 가지로 나눴어. 그래서 예전에는 정통적 배경, 그러니까 정통적 관점에서 배경을 보면 그 당시 오스만 투르크가 레반트 무역 동방북면에 진출했고, 특히 이제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함으로써 동방무역로가 폐쇄돼서 동방산물에 대한 중세가 부과했기 때문에 그렇다.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가격을 엄청 뭐냐면 부과를 해갖고 하니까 그만큼 가격이 더 뛰겠죠. 예, 요때 동방산물이라는 것은 되게 유럽인들이 원했던 향신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유럽인들이 되게 보면 그 아시아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진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향신료였어요. 초창기 때는. 물론 나중에는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는 뭐 석탄이니 석유니 고무 등등등 천연자원을 얻기 위해서 이제 진출했지만, 초창기 때는 16세기부터 이제 대항해 시대부터는 이 향신료를 얻는 게 주 목적이었다. 그 외에도 뭐 금이나 은 같은 것들이 필요했죠. 예, 그래서 이 향신료 같은 경우는 후추, 정향, 육구부, 계피 등 요리에 들어가는 식물들 말하죠. 그래서 주로 동남아시아 열대지방의 주산지고요. 그리고 특히 인도네시아 몰라카 제도에서 이 향신료를 많이 생산을 하죠. 그래서 지금은 흔하지만 후추 같은 것들이 그 당시에 상당히 귀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얻기 위해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오스만 투르크가 방해를 하니까 새로운 항로의 개척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뭐 이런 그것이 정통적인 어떤 배경이에요. 자,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뭐 다른 관점이 있어요. 서기에 이제 보면 그 당시 이제 그 오스만 투르크가 그 뭐냐면 우기를 장악을 했다고 해도 이 콘스탄티노플이 그 당시에 동방무역의 중심지가 아니었고, 동방무역 중심지가 뭐 이제 시리아, 알렉산드리아 뭐 등등등 이런 지역도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트루크가 이제 점령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기 전부터 그 중요한 요충지는 다 그 투르크족이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이나 이후나 실제로 볼 때 가격 상승, 향신료 가격 상승이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콘스탄티노 점령 때문에 갑자기 가격 상승이 나서 새로운 개척, 항로 무역의 개척의 필요성 때문에 뭐냐면 그 신항로 개척을 했다라는 것은 좀 맞지가 않다, 상황상. 이렇게 이제 반론이 들어와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요즘에는 이제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한 가지 배경이 여러 가지 배경에 의해서 시작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학계 통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초창기 신항로 개척,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를 열었던 나라가 포르투갈과 에스파니아죠. 이 포르투갈, 에스파니아는 완전 지중해에서 좀 약간 소외된 지역이에요. 한번 이탈리아를 거치고 프랑스를 거쳐고 오른 지역이죠. 그러니까 향신료 가격이 다른 유럽에 비해서 상당히 뛰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중해나 이런 이렇게 중동을 거쳐가지고 향신료를 수입을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그쵸, 계속 이제 새로운 서쪽 항로를 더 개척을 해가지고 쭉 나가서 아니면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서 뭔가 향신료를
구할 수 있는 새로운 루트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 나라들이 주도적으로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자, 이 경제적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에스파냐 포르투갈은 지중해 무역의 소외지역으로서 동방물산을 직접 구입하여 이탈리아상이나 아랍상이 독점하고 있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 대신에 이득을 대신 차지하고 경제적 병역을 누리고자 했다. 그래서 직접 직구를 해가지고 그 당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고 했다. 이게 경제 동기였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동기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그 전설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 서양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저쪽 그 아프리카나 그런 지역에 그 당시 기독교 왕국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기독교 왕국을 찾아서 그들과 손을 맺고 그 당시 중동에 있었던 아랍을 이슬람 세력을 공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프레스토 존이라고 하거든요. 프레스토 존 기독교 국가에 대한 전설상 있었던 국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슬람과의 어떤 투쟁을 통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 열정이 가득 찼죠. 예, 이런 것도 이제 항목을 하게 됐던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동방에 대한 관심인데 마르코 폴로의 동방공문록 이게 되게 중요한 책이죠. 거기에 보면 그 당시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뭐냐면 가장되게 써있죠. 뭐 예를 들면 그 당시 지판코 같은 경우에 일본은 금으로 가득 찬 곳이다. 이런 식으로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호기심과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었고요. 자, 근데 이걸 가능케 하는, 그러니까 지리상의 발견을 가능케 하는 어떤 이런 지리학이나 학문이나 천문학 이런 항해수의 발전도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 자, 그 당시에 지리학과 천문학이 좀 상대적으로 이제 발달돼서, 그래갖고 포톨로마이오스 천문학 개론이 아라비를 통해서 유럽에 유입됐고요. 그 다음에 포톨로마이오스 젖은 지리학이 발견이 됐고 등등 이렇게 지리학과 천문학에 대한 어떤 인식을 이제 더 강화시켜 나갔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설과 항해술도 이제 발달됐죠. 그래서 해도의 제작과 다침판을 이용했고요. 이 다침판은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중국에서 건너온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근접 항로만 했는데 이제는 근접 항로가 아니라 연해안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직선 항로 있죠? 바다를 건너갖고 할 수 있는 것을 가능케 했던 것이 나침판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 돈을 단 캐나반선. 캐나반선은 뭐냐면 여기 사각형을 쓴 갈렌선이 나오는데 갈렌 같은 이건 캐나반은 좀 달라요. 갈렌 같은 경우에는 이 돛도 이제 차이가 있지만 돛하고 그 다음에 노를 가지고 해요. 그래서 지중해 같이 잔잔한 바다에서는 갈렌선 위주로 발달했는데 대서양 같이 뭐냐면 널뛰는 바람이 많은 그런 데에서는 요런 그 갈렌선보다도 삼각형 같은 돛을 달아서 바람의 그 통용 면적 있죠? 이걸 빨리 받아가지고 많이 받아서 빨리 나갈 수 있는 그런 배가 필요했어요. 카라반선이 나는데 이 카라반선은 갈렌선과 달리 돛이 없어요. 예, 그냥 항해를 멀리 하는데 돛이 있으면 불편하죠. 그 많은 그 노건들 고용할 수도 없고 먼 거리에 가는데 노건들이 많으면 그만큼 식량이라든지 식수라든지 이런 것들 더 많이 보충해야 돼. 그게 이제 가능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갈렌보다는 좀 더 대항해에 적합한 구조야. 그 다음에 또 학예의 발달인데 이걸 이제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는 해적들이 많았어요. 멀리 가는데 뭐 도중에 이제 해적들이 많기 때문에 상선이라도 자체 무장력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원거리 함포 사격 같은 새로운 해전술이 가능해야죠. 배에 대포를 싣고 공격할 수 있는 해전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것을 가능하려면 강력한 어떤 왕권의 지원이 필요하죠. 특히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이슬람 세력을 이제 격상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왕권이 형성이 됐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후원, 스페인과 포르투갈 왕실의 후원 이런 등등이 또 신앙적 대책을 가능케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때 막대한 비용 지불과 실패할 경우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은 그 당시 자금력을 댈 수 있는 능력은 통일국가에서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왕권에 구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통일국가는 또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아까쯤에 이제 지중해 무역에
그것을 배제한 채 직구를 통해서 그 당시 향신료 무역을 독점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했죠.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항래 개척 과정들을 좀 보면 일단은 이제 포르투갈과 이제 스페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포르투갈 상대적으로 인도 항로를 발견하려고 했어요. 그래갖고 모두 아프리카를 또 건너서 그 돌아가지고 인도 항로를 이제 발견하려고 했죠. 인도양 무역을 하려고 했던 거고. 근데 이제 상대가 좀 뒤에 등장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포르투갈이 해놨기 때문에 좀 다른 통로로 이제 했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 어떤 그 사고방식이 있었냐면 어떤 주장이 있었냐면 대서양으로 가서 쭉 가로지면 곧바로 인도에 도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물론 중간에 이제 아메리카나 대륙이라든지 그 대서양보다 더 넓은 태평양이라고 있는 태평양의 존재를 믿지 않았죠. 몰랐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직선 항로를 개발해갖고 인도에 가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자, 먼저 이제 포르투갈 보죠. 포르투갈 왕자 엘리켓은 그 당시 아프리카 서해안에 남아에서 인도에 이른 항로를 탐험했고요. 그 다음에 바르토르모 디아즈가 그 당시 남아프리카의 남단에 있는 시망봉 있죠. 시망봉을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바스크 다가모는 그 남단을 거쳐가고 시망을 거쳐서 결국 인도의 캐리커에 도착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과정을 거쳐가지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여긴 좀 빠졌지만 여기 이제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인도의 무역 거점을 마련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아부케르카라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은 무역 거점을 마련하는데 그 당시 이제 중요한 도시들이 이제 어디냐면 인도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가 고아가 있어. 고아나 그 다음에 캘리컷이나 이런 곳이 있거든요. 여기만 점령을 해요. 그 당시 이제 무굴 제국이 있었지만 무굴 제국이 상당히 분열돼 있었거든요. 쉽게 이제 거기에 점령을 할 수 있었고 거기에다 내륙까지는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면 내륙까지 들어가면 인도의 토착 세력들 공격을 받으니까 요 거점만 장악하고 이 거점을 통해서 동남아시아 지역을 통해 중국을 가는 어떤 무역 거점 확보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했다. 그래서 이 아부갈카는 무역 거점을 확보하고 이렇게 최소한의 군사기지, 요충지만 장악했다. 호르무즈, 고아, 말라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이따 마카오까지 도착을 하고요. 몰로코 제도까지 이제 진출했죠. 그래서 적은 비용을 가지고, 적은 군사력을 가지고 경제적 이익이나 요충지를 장악을 하려고 했어요. 원래 이제 포르투갈은 주로 이제 동남아시아나 이런 것에 진출했지만 간혹 예의적 브라질도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브라질 땅이 포르투갈 영국에 받게 되죠. 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콜럼버스를 지원해서 이사벨 여왕이 혼을 받고 했는데 처음에 이제 서인도 제도 하나인 살살바도에 도착을 했죠. 근데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 땅을 인도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 인디안이라고 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땅이 새로운 대륙이라고 알게 된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메리카 베스푸치. 그래서 그 이름을 따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이 됐던 거고요. 결국엔 마젤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 최초 세계 일주도 가능을 하게 했죠. 예.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16세기 때 대항해를 통해서 그 당시 이제 식민지를 개척하고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충돌이 일어난 거야. 그걸 교황이 보면 안 되겠다. 이거 좀 중재할 필요가 있다. 같은 이제 카톨릭 국가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교황 알렉산더 2세가 중재로 해서 맺어진 조약이 여러분들 이제 잘 알다시피 토르데노시스 조약이에요. 그래가지고 요때 이제 그 알렉산더 2세는 베르덴 제도의 서방 500km 해상의 상상의 경계선을 설정하고 그 육지의 경계선 서쪽 에스파냐, 동쪽 포르투갈 이렇게 했죠. 결국에는 이제 포르투갈이 경계선을 좀 더 1300km까지 이동해달라 해서 결국엔 브라질 영토가 이제 포르투갈 영토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서양사 심화 교재 그 내용이 있죠. 네, 여기 경계선이죠.
그래서 토 대시 신뢰 조약의 그 거점을 좀 더 약간 조정해서 요 지역 남미의 브라질 제한 남미 지역은 스페인 그리고 브라질 경계도 요쪽 지역은 포르투갈이 이제 가날 범위가 되고요. 그다음이니까 당연히 저쪽 그 인도양이나 저 몰라카제도 이런 등등등 여러 지역 같은 경우에도 포르투갈 영역이 되죠. 예, 이렇게 이제 했죠. 그런데 이제 좀 있다가 사라고사 조약을 맺게 돼요. 또 이제 세계 일주 아까 이제 마젤란 세계 일주 했다고 하잖아요. 마젤란 뭐 도중에 죽었지만 자 하여튼 세계 일주 결과 에스파냐가 포르투갈 사이에 또 몰라카 제도를 둘러서 분쟁을 이야기해요. 그래갖고 이제 사라고사 조약을 체결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 에스파냐는 몰라카에 대한 권리를 포르투갈에게 파넘기고 양국의 경계선을 임의로 몰라카 제도 17도선으로 장악해서 그 당시 서쪽은 에스파냐령, 동쪽은 포르투갈령으로 정했죠. 그 과정에서 이제 서쪽 지역이었던 필리핀이 에스파냐 식민지로 전락을 하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아, 여기 보니까 아브라크 지가 있네요. 요것도 거점 확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쭉 넘어가서 스페인을 보죠. 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탐험을 거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복을 하게 되는데 이 정복자들 이제 뭐냐면 콘키스타토라고요. 예, 이들이 이제 우리가 아즈테 문명이라든지 그다음 잉카 문명 이런 것들 점령을 하죠. 그래서 아즈테 문명 같은 경우에는 피사로 아니, 코르테스가 정복하고요. 잉카 문명은 피사로가 정복하죠. 그래서 강력 적은 병력을 가지고 이런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아즈테 문명이나 잉카 문명 점령하고 지배를 하게 돼요. 그게 이제 가능했던 것이 뭐냐면 일단은 무기가 달랐죠. 그쪽은 석기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쪽 피사로나 코르테스는 총포로나 철기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도저히 싸움이 안 됐던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아즈테나 잉카 자체가 여러 가지 뭐냐면 분열돼 있었어. 왜냐면 그때는 지배 부족이 다수의 피지배 부족들을 이제 지배를 하고 있었고요. 너무 그들이 가혹하게 다른 거야, 지배 부족들이. 예. 그래서 이제 임신 공양이라 해가지고 잉카 같은 경우에는 지배 부족들 이제 남자들 잡아가지고 심장을 꺼내갖고 하늘 제사를 꺼내고 이거 먹는 풍습이 있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피지배 민족들의 어떤 그 분노를 일으켰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 상당수가 서양 세력이 침해에 올 때 누구의 편을 드냐면 서양 세력의 편을 드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 등등. 거기다가 또 천연두나 흑사병 같은 예전에 아메리카 대륙이 없었던 여러 전염병들이 들어오면서 인디언들의 어떤 그 인구가 크게 감소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스페인의 이제 식민지 그 경영을 볼게요. 신대 경영. 요게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그 당시 식민지는 에스파냐 왕국과 별도 국왕에 직속하고 그러니까 개인에게 직속되는 거예요. 이에 통지될 별도 왕실회의가 존재했다. 그래서 이제 현재에서 국왕이 임명한 총독과 지방장관이 행정을 책임지는데 원래 초창기 때 아즈테크나 잉카 문명을 이제 정복할 때는 콘키스테토로가 이제 했지만 이제 나중에는 국왕이 직접 총독과 지방장관을 임명해서 행정을 책임지고요. 그리고 그들 통제 아래 이제 콘키스타드는 그 영주와 원주민들 군납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에코미안드라고 하죠.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자, 그리고 강제 노동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했다. 물론 이게 너무 이제 나중에 말이 많으니까 폐지가 돼요. 예. 자, 하여튼, 이 에코미안다 제도가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기 때문에 꼭 외워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대규모 목장을 경영하고, 그 다음에 사탕수수, 담배, 등등을, 같은 플랜테이션 농업 하죠. 플랜테이션 농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유럽의 자본과 원주민들의 노동력을 결합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원주민들 노동력을 사용했지만 이 원주민들이 흑사병이니 뭐 천연두니안에 픽픽 쓰러지니까 이들을 이제 보호 정책으로 이제 하고 대신에 누굴 투입했죠? 좀 노동력 있는 흑인들을 투입했죠. 그래서 이제 대신을 했고 흑인들을 대규모 뭐냐면 흑인 노예
구입하기 위해서 상강무역을 실시했어요. 상강무역. 예. 그래서 이제 이 상강무역 실시 결과 또 여러 가지 변화상을 이제 불러일으키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도 한번 이제 같이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잠깐 그 사용사 심화 규제에서 잠깐 볼게요. 자, 사용사 심화 규제 401페이지 볼게요. 예. 자, 상강무역, 흑인노예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왔고, 흑인노예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이번 연도죠. 이번 연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아프리카, 이제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들이에요. 그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는 그 가나 왕국, 말리 왕국, 송하이 왕국 등등이 있었고요. 이 왕국들은 나중에 아프리카에서 할 때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자, 주로 이제 상강무역, 그 아프리카 사하라 횡단무역이죠. 횡단무역을 통해서 이스람 상인들과 교육을 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왕국들, 말리 왕국, 송하이 왕국 등등이 이슬람화 되죠. 이슬람 왕국이 되고요. 그때 이제 상하, 황금 등 노예. 그래서 이 흑인 노예는 유럽인들이 할 때부터 예전부터 있었던 거야. 이때는 이제 유럽인들이 하지 않았고 아랍인들이 했어. 그 다음에 명가 교육을 했죠. 그래서 명의 정하의 남의 대원정 할 때 그 별동대가 아프리카에 갔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 자기와 비단 수임, 상하 항로 수출 등을 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상강무역인데 지리상의 발견 이후에 이제 노동력이 필요했고 이 과정에 노동력 아프리카 노예를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 과정에서 상강무역이 행해져. 그래서 유럽인들은 표에 보시면 알겠지만 자 면포를 아프리카에 가지고 와서 그 당시 노예와 교환을 하고 그 외에도 뭐 여러 무기도 갖다 줘요. 자 이들을 아메리카에 싣고 와갖고 대농장에 이제 갖다 팔아. 플랜테이션 농장에 갖다 팔죠. 그리고 유럽으로 돌아온 선박에는 석탄, 담배, 면화를 싣고 와요. 예. 그 중심지가 처음에는 스페인, 포르투갈이었다가 나중에 영국이 해상 패권을 장악하면서 영국이 중심이 되죠.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노예가 많이 필요했어요. 그 북미 식민지나 이런 데에 개척을 하기 위해서. 근데 영국 자체가 이미 그 노예제도 국내에서 폐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19세기 초반대 얘기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18세기 그 후반대 그 얘기죠. 영국 국외에서는 폐지가 됐고 영국인들은 이제 자체는 노예가 못 돼요. 이미. 그래서 이제 외국의 그런 흑인 노예들이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 외국 노예들은 괜찮고.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중반 정도, 초중반 정도에 영국이 노예 무역이 폐지되면서 노예제도 자체가 이제 폐지되면서 금지된 거죠. 그래서 영국이 초창기 자국민, 유럽인들 노예들을 자국민의 노예들은 같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노예 쓰지 못했고 노예제도도 이제 폐지된 마당에 그 당시 기독교였던 흑인들을 노예로 삼기 시작하고 상강무역을 통해서 노예의 어떤 무역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근데 이 상강무역도 이제 나중에 19세기 중반 정도 되면 자유주의 영향을 떠서 노예 자체가 아예 금지됨으로써 이제 뭐냐면 없어지게 되죠. 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주도국의 변화는 이제 포르투갈, 에스파냐, 네덜란드다가 영국이 18세기 때 그 주도적 내용했다. 그래가지고 8세기 지중해 상인들이 노예도 지중해 상인들이 흑인 노예들 팔리고 15세기 때 포르투갈 선원들이 노예를 사들이면서 매매를 했다가 그 다음에 16세기 때 유럽인들이 사탕수수의 수요 증가로 노예 시장이 급속히 성장을 했고요. 네덜란드가 했다가 18세기 때 영국이 노예 시장을 석권했다. 그래서 카리브해와 남아메리카 중심의 노예 제도가 영국 식민지인 북아메리카에 확산됐다가 19세기 중엽 이후부터는 이제 자유주의 확산, 노예제가 이제 폐지되면서 상강무역이 뭐냐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때 흑인 노예들 많이 도입을 했던 게 뭐냐면 일단 흑인 노예들이 좀 이제 뭐냐면 인종적으로 평균적으로 볼 때 상당히 노동력으로서 이제 근육도 튼튼하고 많고 힘도 세요. 네, 그리고 적응력도 뛰어나. 머리가 또 영리하기 때문에 일도 잘해. 다른 인종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흑인들을 도입을 했어요.
예, 이게 경제적 이유고, 거기에다 이제 흑인을 차별했죠. 피부색 때문에.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예. 그래서, 보통, 다른 유럽인들은 예전에도 중세시대 때 노예가 있었긴 했어요. 근데 노예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 왜냐면, 같은 기독교인들은 노예 삼지 않는다.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중세시대는, 주로 슬라브인들이 노예를 삼다가, 슬라브인들도 기독교를 믿으니까, 노예가, 별로 없었죠. 거의 대부분. 예. 그러다가 이제, 18세기 중반 때, 초중반 때, 아예 노예제도 자체가 폐지가 되니까, 유럽 안에서, 그 당시 이제 외국의 노예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흑인들이 상당히, 노동력이 우수하니까, 이들을 이제 피부색으로 차별하게 되는 거예요.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다. 악마의 자식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차별하게 되죠. 그리고 흑인들이 기독교를 믿어도 예전처럼 뭐냐면, 이들을, 평민을 만들지 않아요. 예. 이런 건 피부색의 차이, 이런 것도 이제 흑인 노예를 정당화시켜준 한 요인이죠. 자, 하여튼, 상강무역의 결과, 일부 아프리카 제국들은 이득을 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상강무역 결과, 이들이 직접 내륙에 가갖고, 유럽이 내륙에 가갖고, 그 노예를 가지고 온 게 아니죠. 잡아오는 게. 그 지역의 토착 부족들이나 왕국들에게 무기를 주고 노예를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전에 적대적인 부족들이나 왕국들을 공격해서 그 노예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그걸 바탕 이득도 챙기고 세력도 확대해 나가는 그런 것도 있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아프리카의 인구가 많이 감소하죠. 특히 남성이 많이 잡혀가서 갔기 때문에 여자와 남자의 성비가 비율이 맞지가 않아. 불균형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일부 다처제 이런 것들이 행해졌고요. 자,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이런 노예 무역 같은 것들이 그 당시 아프리카 해안 지역에 여러 지목은 남아 있죠. 예, 그래갖고 상하 해안이라든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지명으로 또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하무역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 관련된 배경이 예전에 IT 독립이라든지 그다음 이번 시험에 이제 흑인 노예 관련된 내용 있죠. 예, 요거 배경적 지식이 있으니까 상당히 이제 알고 가셔야 돼요. 요 부분은요. 예, 한번 나올 수 있어. 그 자체가요. 자, 그럼 경기도 합격자 서브노트 다시 이제 보죠. 자, 그러면 신학로의 개척 결과 해볼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예. 그래갖고 크게 이제 생활상의 변화가 일어났고 가격혁명, 산업혁명 등등 있고 무역의 중심 이동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생활상의 변화를 보면요. 동방물산들 주로 이제 아시아 지역에 들어온 물자들이죠. 면직물, 중국의 차, 향신료 이런 것들이 대량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대중적 상품으로서 새로운 상품으로서 유입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아메리카 신대륙을 통해서 이제 많은 물자들이나 노동력이 공급받죠. 자, 아프리카에서는 금과 상아가 중시되었으나 점차 나중에 흑인 노예들이 점점 값진 상품이 되었고, 그 당시 이제 노예는 초창기 때는 스페인 식민지에서 후기에는 북미 대륙, 특히 미국 같은 데서 수요가 커졌다. 그러므로 에스파뇰 왕시에 발급되는 흑인 노예 공급권은 막대한 이권이 되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왕조 전쟁에서 이제 권한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뭐냐면 여러 가지 조약을 맺게 돼요. 이건 좀 뒤에 얘기할게요. 예. 자, 그 다음에 아메리카 대륙에서 사탕, 옥수수, 감자, 담배 등이 유입되어 유럽인들 일상생활의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여기 이제 옥수수, 감자 이런 것들은 구황작물이죠. 구황작물. 그래서 유럽에서 여러 이제 가뭄이 들면 이제 인구는 많이 감소했는데 이 당시 감자, 특히 감자가 많은 사람들이 먹여 살렸어요. 예. 그래서 산업혁명 노동자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먹을 것도 제공을 해주고,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 감자를 안 먹었다고요. 왜냐? 못생겨서. 못생겨서. 네. 그래서 이제 돼지들에게 던져주고 그랬는데, 막상 이제, 가뭄이 들고 하니까 먹을 게 없으니 한번 먹어봤어. 돼지들이 먹는 걸. 근데 너무 맛있는 거야, 감자가. 그래서 먹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또 감자가 비슷하게 생긴 고구마 같은 것도 있죠. 고구마도 못생겨서 안 먹다가 먹어보니까 맛있거든. 그래서 또 먹게 되고. 하여튼 생긴 거하고 맛있는 거는 별개의 문제인데, 자,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혁명 볼게요.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죠. 이거 최근에도 나왔고. 자, 가격 혁명 같은 경우는 뭐 때문이냐. 그 당시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서 금과 은이 대량으로 유입이 됐어요. 특히 이제 은이나 금이 화폐로 주조되고 통화량이 증가되죠. 근데 통화량이 증가할 만큼 그에 대한 생산량을 공급을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물가가 상승되고, 그래서 이제 16세기 초반의 기준으로 1세기 동안 물가가 두세 배나 뛰었어요. 이걸 가격혁명이라고 해요. 그러면 가격혁명에서 유리한 사람이 누구고 불리한 점이 누구냐.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던 건데, 일단 유리한 사람은 상인이나 생산업자는 신흥자본가들, 농민들 등등 이런 것들이 유리하다. 예. 근데 왜 그 상인이나 생산업자들, 자본가들이 유리하냐? 일단 이들은 그 장사나 이런 게 물건을 만들 때 자기 돈을 가지고 물건을 만든 게 아니죠. 대부분 남의 돈을 빌려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상대적으로 돈값이 떨어져요. 물건가치가 올라가고. 그러면 자기의 금융비담, 이자에 대한 비담이, 명목 이자는 뭐냐면 그대로인데 실제 이자는 그만큼 낮아지게 되는 거죠. 예. 농민 같은 경우에는 대개 보면 이제 그 생산물을 이제 팔기 때문에 막대한 이득을 챙기게 되고요. 그리고 지대 수익이 고정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게 내죠. 지주들에게.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차익은 안 내는 부분 자기 잉여 생산물을 축적할 수 있게 되고요. 자, 근데 불리한 건 고정된 지대 수입은 지주, 그리고 임금 노동자들은 항상 명목 지대나 그다음 명목 임금을 받기 때문에 실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당시 상당히 인플레이션 불리했다. 뭐 이런 논리예요. 근데 이거는 교과서나 뭐 서계에 있는 내용이고요.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거 부정되고 있어요. 근데 뭐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교과서 관점만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업혁명은 뭐냐? 일단 이제 그 당시 식민지 확보, 남미 같은 아프리카 같은 식민지 확보를 통해서 원료 공급지와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의 상인과 제조업자의 전례 없는 자극과 기회가 제공됐고, 유럽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는 게 상업혁명인데, 요때 등장했던, 그러니까 등장보다 요때 부각됐던 자본가들이 상업자본가들이죠. 상업자본가들은 대개 유통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집단들이에요. 예. 그래서 A 지역과 B 지역의 물가 차이를 이용해서, 물건 차이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유통을 통해서 이득을 챙기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아메리카에서 가지고 해서 뭐냐면 싸게 있는 내용을 유럽에 갖다 비싸게 팔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득을 챙겨. 그래서 이걸 통해서 부가 축적이 되고요. 이래서 이제 상업자본가들이 등장을 해요. 이 상업자본가들, 이들은 그 나중에 등장한 18세기 때 정도 등장한 그다음 산업자본가들과 좀 다르죠. 산업혁명 때 등장한. 그리고 새로운 근대적 기업 형태인 주식회사가 나타났다. 이 주식회사가 왜 나타나냐면, 원래 스페인과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왕실 지원 아래 뭐냐면 대항을 이제 항로를 개척을 하게 되죠. 근데 나중에 이제 남미 대륙이나 이렇게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고 여기 금과 은이 많다고 소문이 도니까 이제 개나 소나 이제 어떻게든 거기 가려고요. 문제는 그 당시에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사업하기내고 금을 오늘 가져와서 다시 유럽으로 가져오는 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한 개인을 가지고는 개인의 자본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위험을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서 주식회사를 만들고 항해에 참가할 수 있는 비용을 대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나중에 얻은 이득을 가지고 나눠 갖게 되죠. 예. 그리고 이득은 극대화시키면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그 방법으로 주식회사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종전 왕실이 주도했던 그런 대항의 그 신앙적 개척이 나중에 민간이 주도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타난 게 주식회사고, 주식회사가 이제 최초로 나왔던 곳이 네덜란드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네덜란드에서 주식회사 만들고 주식시장을 만든 다음에 전국적 영국이나 프랑스로 확산됐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 금융의 중심지, 금융의 어떤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주식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선물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네덜란드가 주도를 했다. 그래서 신한국 개척 과정에서 그 위험을 분산시키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금융 기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금융업은 보다 합리적인 체계로 갖추게 되고요. 그리고 중세적 길드가 이제 해체된 배경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통화량이 증가되고 사람들이 어떤 물건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면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야? 돈은 있는데 물건이 없어. 왜냐하면 길드에서 쭈프트 강제를 해갖고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걸 다 통제를 하잖아요. 근데 물건을 사고 싶어. 그럼 어디에 사겠어요? 도시 길드가 아니라 이제 도시 외곽에 있는 농촌수거홈에서 직인들이 만든 물건들을 사요. 왜냐면 질이 비슷비슷하거든. 가성비 입장으로 볼 때는 오히려 그 농촌의 수공업자들한테 직인들에게 사는 게 훨씬 먹혀다가 그런 과정에서 이제 길드가 해체돼 나갔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프랑스 대혁명 때 국민 의회 때 우리가 길드가 해체됐다고 돼 있지만 이미 해체된 거예요. 네, 근데 그때 확인 사살된 거죠. 네. 물론 이제 전시가도 얘기했지만 길드가 해체됐다고 해서 길드의 영향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조 조직이 뭘로 조직됐다고 했어요. 그쵸. 사업체 중심으로 했죠. 근데 여기는 산업별로 조직됐어. 길드 예전에 동업조합 형태로 이런 것들 큰 영향을 받은 거야. 자, 하여튼 중세적 길드가 해체됐고 그 다음에 동적인 세계의 규모의 자본주의적 체제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됐다. 그리고 시민계급이 성장됐다. 이때 시민계급이란 건 이렇게 산업혁명을 통해서 등장한 유통을 통해서 등장한 불축적인 산업자본가들 얘기하죠. 그래서 16세기 이후에 이런 상업상의 큰 변혁과 이들 바탕으로 한 새로운 유럽 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보통 산업혁명이라 한다. 예, 그래서 가격혁명, 산업혁명, 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 무역의 중심지 이동과 관련돼서도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 언급돼 있어요. 예, 그 내용을 보면요. 자, 지중해 무역이 쇠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탈리아 북부 도시와 그들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남부의 독일 도시, 프랑스, 독일의 한자 도시 같은 지중해 무역이 쇠퇴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르네상스도 원래는 이탈리아가 번성했지만 어디로 가? 북유럽 르네상스 넘어가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대서양 지역이 번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16세기 전반에는 이제 대서양의 리스본, 에스파냐, 세비야, 그다음 네덜란드 안트페르페 이런 데 있다가 나중에 이제 무역이 이제 영국이나 뭐 네덜란드 이렇게 하면서 런던, 암스테르담, 프랑스 이렇게 이제 했다. 이때 네덜란드 안트페르페는 지금 벨기에 지역인데 초창기 때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여기가 네덜란드 그 지역의 중심지였는데 나중에 네덜란드 독립전쟁 때 이 안트페르페가 스페인 군인들에게 약탈당해요. 예, 그래갖고 항피해야 돼. 그러면서 어디로 이동하게 되냐면 암스테르담으로 이동해. 이 암스테르담은 이때 이제 그 17세기 때 제일 번성한 도시였고요. 그리고 금융의 중심지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때 유대 자본들, 스페인에 쫓겨났던 유대 자본들이 요쪽에 들어갔고, 그 당시 유대 자본들이 상당히 집중됐고, 유대인들의 어떤, 금융기법? 이런 것들이 많이 수용돼가지고, 암스테르담이 상당히 번영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영국이 런던한테 뺏기긴 하지만, 금융의 중심지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중해 세태와 대서양의 번역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16세기 때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알프스 이동의 르네상스로 이동을 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럽 세계 팽창 같은 경우는 유럽인들 식민 활동이 많아졌죠. 그래서 포르투갈, 에스파냐, 그 다음에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식민 활동인데 16세기 때까지는 포르투갈, 에스파냐 선구자였죠. 그러다가 이제 17세기 초반에는 초중반 네덜란드가 중심지였다가 나중에 이제 17세기 후반부터 영국과 프랑스가 중심 역할을 하고 결국 영국이 이제 프랑스를 쳐내고 뭐냐면 해양 패권을 장악하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의 어떤 전쟁, 식민활동, 식민지 전쟁을 우리가 제2차 백년 전쟁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국제경쟁이 격화되고, 그 다음 무역패권과 식민지 때문에 경쟁을 했고요. 그 다음 동서무역이 직접적으로 접촉을 통해서 유럽 주도의 참된 의미의 세계사가
했다. 오늘날 말하는 지구사, 지구 전체의 세계사가 이때 성립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되게 보면 문명권 중심으로 이렇게 교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는 문명권이 아니라 이제 문명 상호 간의 교류가 많이 이루어져. 물론 예전에도 상호 간의 교류가 있었지만 예전에는 좀 간간이 있었는데 이때부터 더 빈번해지고 특히 오세아니아라든지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이런 지역까지도 교육을 하게 되죠. 아메리카 지역까지. 그리고 서로 이제 분업화되기 시작해요. 예,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지역이 뭐 밀을 생산하면 어떤 특정한 지역 같은 경우에 사탕수수를 해가고 교환하는 그런 체제가 형성이 되죠. 예. 자, 그래서 요때부터 16세기 이후부터 대항해 시대 이후부터 우리가 말하는 현대 의미의 세계사가 성립됐다. 물론 이제 유럽 중심의 세계사죠. 예,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역교동 같은 경우에는 16세기 때 가서야 뭐 그게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이제 세계사 그 유럽 주도의 세계사는 뭐 19세기 들어와서 그렇다. 그전에는 뭐 인도라든지 중국이 훨씬 더 경제가 발전이 됐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이제 교과서적인 의미니까 이렇게 파악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을 보죠. 종교개혁. 예. 자, 여기 지리산 발견과 관련된 그 기출문제는 종교개혁과 같이 이제 풀어볼게요. 나중에. 자, 종교개혁을 들어가기 전에 이 종교개혁은 단순히 종교 문제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야. 예.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종교야.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보면 그 당시 세력 관계나, 그리고 또 어떤 경제적 이익, 등등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서로 겹쳐가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한 나라의 문제였다가 이 종교개혁이 나중에 국제적 성격을 또 띠는 그런 걸로 확대해 나가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접근할 때는 어떤 이게 뭐 종교 문제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종교를 둘러싼 국제관계라든지 경제적 이득 이런 등등을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접근을 해야 돼. 그리고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무슨 전쟁이 났죠? 종교 전쟁이 났죠. 예, 종교 전쟁도 이렇게 이제 같은 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종교개혁의 배경을 좀 볼게요. 종교개혁 배경. 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유럽 사회의 전면적인 어떤 영향 같은 걸 좀 보면요. 자, 이 책 소리 들리죠? 이게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철걸 넘기는 소리까지 다 들리더라고. 예, 여하튼.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전반적인 거예요. 정치적으로 집권적 통일국가가 성립되면서 그 당시 유럽 중심의 그 당시 교황 중심의 어떤 보편적 질서 이런 것들이 약화됐다는 거. 예. 특히 이제 국가교회 같은 것도 등장했죠. 지역 단위 국가교회 대표적인 게 프랑스 중심의 뭐 갈리칼리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당시 국가 통제받고 있었던 보편 권력의 교회를 국가가 이제 직접 통제함으로써 중앙 집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왕이나 영주들 이게 경제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데 교회사 로마 유입에 대한 해외 느끼고 교회제사를 탐냈죠. 뭐 수돈이나 그 당시에 뭐 11조이나 헌금이나 이런 것들이 카톨릭에 거둔 세금이라고 할까? 하여튼 헌금 등이 이탈리아로 들어가요. 이탈리아. 그러니까 이거에는 불만을 느끼고 그리고 그 당시에 수돈 같은 게 재산이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 탐내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재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이제 아주 세속적인 문제로 일어난 것이 영국의 종교개혁이죠. 표면적으로는 그냥 캐서리 이용 문제 가지고 이제 했지만 실제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그다음 종교적으로 이제 이단과 신비주의 태도, 병역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했다. 최근에 이제 신천교가 뭐 이단이다 하지만 그 당시 카톨릭 입장일 때는 요 당시 기독교 이단이었어요. 예,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르네상스 풍토, 그래서 르네상스 인문주의 개성의 강성 등은 중세 말의 어떤 정신적 지적 풍토를 크게 변화시키고 교회 획일적인 정신 통진을 무력화시켰다. 그래서 르네상스 인문주의 경향은 뭘 강화시켰죠? 그렇죠. 인간 중심적인 어떤 사고방식. 그 다음에 개인의 어떤 경험을 더 강조하는 그런 것들 하죠. 그러면서 신중심의 어떤 사고방식을 타파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세력도 영향력도 영적 세계를 관장하는 교회의 영향도 약화됐다.
그 다음에 이제 카톨릭 내부의 개혁 실패. 그리고 위클리프나 그 후계자인 롤랜드, 후스파 이런 것들인데, 롤랜드는 이제 마트 테일러의 난 같은 영국의 농민운동에 영향을 줬고요. 호수는 체코 민족주의에 영향을 줘. 체코 민족주의. 그래서 나중에 30년 전쟁도 이 체코에서 발생을 했죠. 예, 이건 뒤에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종교개혁은 특징을 보면 중세 카톨릭 교회를 비판하고 초기 기독교에 들어가자.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떤 원식 기독교 철학 있죠? 인간의 의지는 신의 의지에 예속되어 있다. 인간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다. 신의 의미에서 예정설 이런 것도 들어가자. 자, 그리고 고대교리를 바탕으로 성직자의 권능을 부정하고요. 그래서 이제 성직자라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다 신자들은 신의 의지에 예속되는 거기 때문에 뭐 성직자가 칠성사를 하고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구원을 해줄 수 있다?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그래서 카톨릭의 어떤 이런 것들 구원 절차를 비난하면서 부정을 하죠. 예. 그 다음에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교리나 의식을 반대했다. 특히 이제 카톨릭의 어떤 내용이죠. 예. 요때 성경이라는 것은 카톨릭에서 의혹한 불가타가 아니에요. 예, 그 당시 라틴어나 그 그리스어나 히브리어를 직역한 그 성경을 말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유럽의 어떤 전반적인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종교개혁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루터에서 출발했죠. 루터가 살았던 곳은 어디죠? 독일이죠. 그러면 독일에서 왜 먼저 이게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됐나? 이걸 이제 볼 필요가 있어. 자, 일단 그 당시 이제 그 내용을 좀 보기 위해서는 신마교재에 제가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요걸 좀 보고 넘어갈게요. 이게 좀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요걸 보고 넘어갈게요. 자, 신마교재 몇 페이지표 보시면 351페이지 보세요. 이제 351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서포트 인증번호를 좀 알려드릴게요. 서포트 인증번호는 81번이에요. 81번. 예. 81번 기억을 해두시고, 서포트 회원분들은 꼭 이걸 좀 적어주세요. 예, 그 밑에 댓글에다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요. 그럼 독일에서 왜 이제 먼저 일어났냐. 그걸 이제 보려면, 그 당시 종교개혁 당시 독일의 상황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정계층적으로 이제 교황과 교회가 대립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주에서 이제 1148번을 보시면 알겠지만 교황, 황제, 특권적 거상에 대항해서 연방군주, 봉건귀족, 도시의 부르주아, 농민층이 강고면 반로마, 반교황적인 세력이 형성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황제하고 교황이 이렇게 대립된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매우 친했어. 왜 친했냐? 그 당시에 황제가 누구였냐면 그 당시 이제 황제가 그 당시 칼 5세였어요. 예. 칼 5세는 스페인 왕녀와 결혼하면서 거대한 이제 또 영토까지 스페인까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스부르크에서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좀 독일에 좀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연방 국가를 좀 자기 세력 밑으로 들어오게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중앙 집권화 정책을 피게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연방군주들과 싸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교황하고 협력할 수밖에 없었겠죠. 황제는 연방군주들과 싸우는 과정에 교황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 교황의 부탁이나 지시를 대부분 수용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면불 판매죠. 그래서 교황과 황제가 서로 협조 사항이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연방군주라든지 봉건귀족들은 당연히 반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도시 부르주아 농민층 같은 사람들은 노마가 면불을 갖다 파니까 노마 교황이 그래서 또 반노마적인 상황이 처해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보면 교황과 황제가 협조 관계였고요. 그 다음에 이 대립에서 나머지 농민, 도터, 독일 제후들이 이게 협조 관계였죠. 그래서 이제 서로 대립을 하고 있었다. 예. 그래서 이따가 물론 이제 농민 전쟁 때 이 루트하고 농민, 독일 제후가 대립
있었지만 집권 그 종교개혁 초기 때는 그랬어요. 자, 거기에다 대외적인 문제가 이제 겹쳐 있어. 왜냐면 이제 요때 황제는 칼 5세인데 황제는 이제 칼 5세인데 이 독일 황제는 합스부르크예요. 오스트리아에. 그런데 이제 그 당시 프랑스는 어떤 왕조였냐면 그 당시 프랑스는 반려 왕조였어요. 예. 그러니까 프랑스 1세였고요. 그리고 이제 칼 5세 대립조였죠. 그래서 합스부르크와 프랑스의 반려 왕조는 대립을 하고 있었어. 유럽 패권을 둘러싸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카톨릭 믿고 있지만 독일과 대립하기 때문에 독일 합스부르크와 대립을 했고 당연히 그 당시 교황과 대립을 할 수밖에 없었죠. 황제와 친하니까. 그러니까 누구하고 이제 하냐면 저 당시 루터라든지 그 당시 신교들 제국들을 지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합스부르크를 견제하려고 했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신교 유입을 차단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대외 정책에서는 상당히 친신교적 정책을 펼쳤다. 독일의 신교들에 대해서는 이런 이중적인 어떤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당시 합스부르크와 반려왕의 역학관계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일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자 그러면 구체의 내용을 보면요. 개별적인 연방국가 형성으로 정치적 분열도 있었고요. 종교 세력들이 되게 강대했죠. 그래서 이제 실대 선제후, 그러니까 선제후라는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세력 중에 상당수가 종교제국이었고, 그다음 교황제 착지 대상이었다는 거. 예. 그리고 이제 그 칼 5세가 친고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왜냐면 독일의 어떤 국내 중앙집권국가 성립과 그 다음에 또 프랑스 1세 대립, 이탈리아 패권 가지고 싸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황의 어떤 요청을 금방금방 또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오타를 좀 이렇게 했는데, 네. 연방군주의 독립성 침해 우려 및 반항점 있죠. 아까 그 합스부르크 중앙집권 정책, 그 다음에 교회재산 탐닉 등등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이제 측면으로 때 독일 경제가 낙후됐고, 특히 후고가가 이제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산업자본가로 유명한데, 그 당시 교황청을 대의해가지고 면벌부를 갖다 팔았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도시 생산업자나 상인들 강한 반갑 이런 것도 있었고, 독일 농민층 같은 경우에는 교회 착취, 11조라든지 현금 등등 이런 것들의 증오 등등 있고, 그 외에도 독일 르네상스의 영향, 특히 공동생활형제단 영향이 커요. 네덜란드지만 이제 독일에 영향을 미쳤어요. 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독일 종교개혁의 발단은 이제 루터부터 이제 시작되죠. 예, 그래서 그 원인이 됐던 것이 레오 10세가 면제부를 판매하면서 시작되죠. 그래서 그 전 시간에 성 베드로 성당 있죠? 이 성 베드로 성당을 수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면제부를 판매했는데, 원래 정확한 말은 면제부가 아니라 면벌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면제부와 면벌부가 하여튼 비슷하게 쓰이는데 면벌부가 오히려 더 정확한 말이다. 예. 그래가지고 근데 면벌부라는 말이 이제 쓰는데 그냥 면제부 써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면 이 면제부는 요때 처음 팔았나?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거는 십자군 전쟁 때 처음 팔다가 나중에 독일은 학대 실시한 거야. 원래는 십자군 전쟁 때 주로 판매한 사람은 독일의 그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던 기사들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패키지를 묶어가지고 갖다 팔게 되죠. 그러면 이 면제부라는 것도 왜 형성됐는가? 이걸 좀 알기 위해서는 카톨릭 교리를 좀 알아야 돼. 카톨릭 교리. 자, 카톨릭의 교리에 보면 예수님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의 후계자가 누구죠? 교황이죠. 교회를 대표하는. 예. 그래서 예수, 베드로, 교황 이렇게. 그래서 예수의 은총을 베드로가 받고 베드로가 다시 교회에게 준 거죠. 신부들에게. 자, 그래서 교황을 중심한 성직자들은 베드로의 은총을
받기 때문에, 예수의 문촉을 받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예수가 할 수 있는 뭘 구원을 할 수 있어. 네. 그래서 보통 신자들은 예수만 믿어서는 안 돼요. 왜냐면 교황을 비롯한 교회 성직자도 같이 옆에서 도와줘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신자들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믿음을 당연히 가져야 되고, 플러스 교회 성직자의 칠성사 또는 교회가 베푸는 이제 칠성사나 그 다음에 이제 대사를 해야 돼. 칠성사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카톨릭 신자가 그 당시 이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항해진 여러 성사를 얘기하죠. 이 칠성사를 얘기하고, 대사라는 것은 칠성사를 통해서 이제 쟤들 80%가 사해줘요. 근데 대사라는 건 나머지 있는 여제가 있어요. 이건 20% 정도인데, 이건 대사를 통해서. 대사라는 것은 교회가 주관하는 어떤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증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사거나 그 다음에 행하는 거야.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이제 TV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듯이 카톨릭 신자들이 뭐 십자구에 목을 박혀가지고 막 이동을 한다. 고행이죠. 이렇게 고행을 한다던가, 아니면 대사문서. 그러니까 이 대사문서가 면벌부인데 그걸 이제 사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제 나머지 20%를 사해 주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렇게 이제 평상시에 믿음만 있고 성사를 제대로 하고 성사나 대사를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그럼 자기는 어디로 가냐면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중간당에 연옥이 있어요. 여제가 있기 때문에. 그 연옥에서 여제를 싣고 그 다음에 천국을 가는 거야. 근데 성경에는 그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연옥이라는 존재가 그 당시 갈래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면죄부 하면은 어떤 역할을 하냐? 자기가 남은 여제 있죠. 그 여제를 면죄부 사줌으로써 완전히 깎으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야? 연옥에 가지 않고 어디로 간다? 그쵸. 저 천국에 가는 거야. 곧바로 직행으로. 근데 자기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 면죄부 삼으로써 어떻게 그 가족들조차도 어떻게 돼요? 다 패키지 묶어가지고 가는 거죠. 예.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갖다 파는 거야. 자, 완전히 이게 뭐예요? 지금 약장수고 뭐 사기죠. 예. 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당연히 이제 그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때 그 반발을 대표적으로 이제 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유명한 마르틴 루터죠. 마르틴 루터가 이제 그 95개조 방방문을 이제 쓰죠. 비텐베르크에서. 이 명칭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이것이 이제 또 그냥 여기에 끝났으면 되는데 인쇄술이 발달됐어요. 오늘 인터넷과 비슷하다 보시면 전파 가능성이죠. 요즘에 카톡이 문제되잖아요. 문자가 전파 가능성이 높아. 자,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이것이 널리 이제 대중들에게 전파하고, 특히 그 당시 그 합스부르크가에 대한 어떤 중앙집권 반발을 했던 많은 제후들이 지지를 받게 되고, 이 제후들 중에 상당수가 또 루터교를 받아들이죠. 신교 제후가 되죠. 뭐 다 100%는 그런 건 아니지만,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95개조 방방문 내용을 이제 볼게요. 이게 나중에 이제 독일로 인쇄되었고 민중에 학대돼서 종교개혁의 어떤 종교개혁의 어떤 배경이 되었던 건데, 자, 여기 내용은 이제 2조 보죠. 2조. 자, 회개는 교회의 절차, 즉 사제의 지도에 의해서 교회나 단식, 기부, 기도, 순례 같은 속죄행위의 의미에 있어서는 안 된다. 자, 요거는 이제 교회나 단식, 기부, 기도, 순례는 이건 뭐 대사행위야, 대사행위. 예. 그래갖고 이제 교회가 베푸는 어떤 선행 같은 걸 지죠. 대사는 칠성사 대사가 있는데 선행의 일부죠. 그거를 통해서 속죄행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이거는 어떤 역할이에요? 교회의 역할을 부정하죠. 예전에 교회는 선행을 베풀어서 은총을 베풀어 가지고 뭐냐면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 대신 죄를 사해주고 그들 천국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그 중에 방법 칠성사나 대사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부정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20절 보면 교황이 모든 벌을 면제한다 선언한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모든 벌이 아니라 단지 교황 자신이 내린 벌의 면제뿐이다. 그래서 이거는 세속적 벌의 면제뿐이지
영적인 어떤 변의 문제가 아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 쭉 넘어와서 27조를 볼게요. 자, 동전이 모금상자 안에서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혼이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 연옥에서 혼이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유혹함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사기 쳐먹고 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누가 하냐면 수도사가 태제라는 사람입니다. 태제. 제 발음이 좀 심하지 않은데 이 태제라는 사람이 그 당시 이런 발언을 했어요. 동전이 모금상자 안에 딸랑 걸리는 순간 죽은 후에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의 가족들조차도 이제 연옥에서 벗어나 천국에 들어간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했던 거죠. 그 다음에 37조를 이제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자, 참다운 기독교인들은 교회의 축복을 나누어 가진다. 이건 면죄부 없이도 신이 그 얘기 되는 거야. 그러니까 면죄부니 뭐 교회의 어떤 선행이니 이런 게 아니라 신은 이미 기독교인들을 구원을 정해줬다는 거야. 구원받을 거를. 그래서 교회 없이 신의 구원만으로서 어떤 걸 통해서 은총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인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기독교의 개신교의 주요 내용이죠. 교회를 거치지 않고 신으로부터 직접 이미 선택받았다. 이런 사고방식이 37조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냐면 이런 95개의 조 방법론이 있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뉴토의 활동을 볼게요. 예. 자, 뉴토의 활동은 좀 시간이 됐으니까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 이거는요.